인간은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살아가는 세계를 인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개 지도에서 한국이 작게 표시된 것을 보고 한국은 국토가 협소하다는 인상을 갖고 있죠. 주변에서도 미국 한 주만도 못하다거나 중국 한성보다 작다며 작은 영토에 대한 열등감 섞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국의 영토 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국토교통부의 2024년 지적 통계에 따르면 전국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 449.4제곱킬로미터로 작년보다 5.8제곱킬로미터 증가했습니다. 북한 지역을 새로 편입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정답은 간척 사업 및 공유 수면 매립 등으로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옛 지도에 표기된 한국 영토를 그대로 되찾는다면 굳이 이러한 인위적 영토 확장을 하지 않아도 한국은 상상 이상의 광활한 영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 일부를 포함하는 방대한 범위를 한국 땅으로 표시한 지도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2024년 지적통계상 대한민국 국토면적은 약 10만 449.4제곱킬로미터로 전세계 108위 수준이며 중국, 미국, 러시아에 비하면 각각 96분의 1, 98분의 1, 17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반도 전체 면적을 합산해도 83위일 뿐입니다. 이렇듯 수치만 보자면 한국은 영토가 협소한 국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작은 영토로도 국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많으니까요. 유럽의 포르투갈, 체코, 스위스나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 등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일부 영토가 작음에서 발생하는 열등감은 국제표준 지도 제작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세계 지도는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그려집니다. 16세기 네덜란드 지리학자인 메르카토르가 둥근 지구를 한 장의 종이 위에 모두 담기 위해 고안한 방법인데, 둥근 지구를 평면의 종이에 모두 그리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의 모양을 다르게 그리거나 크기를 바꾸어야 가능한데요. 그래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그 왜곡이 심해지는데, 일례로 캐나다 위에 그린란드는 지도상으로 보면 남아메리카 전체 면적만큼이나 커 보이지만 실상은 남아메리카 면적의 8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그린란드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위쪽에 위치한 관계로 아주 살짝 왜곡이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 지도가 표기한 한국 영토만 되찾는다면 이런 불필요한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땅의 일부가 한국 땅이 되니까요. 1987년 8월 15일 MBC 뉴스 보도를 통해 1908년 대한제국 지도에서 함경국도 이북의 북간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구한말 사학자 석공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적어도 20세기 초반까지 해당 지역이 조선의 영토로 인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대한제국 당시의 지리교과서 등에서도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표기된 사례가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간도란 구체적으로 어디이며 왜 현재 중국 영토로 기속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도라는 지역은 현재 중국 길림성 동남부의 연길도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만주 일대를 북간도, 백두산 동쪽 일대를 동간도, 서쪽을 서간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본래 음루, 옥저가 거주하던 곳이었으나 고구려가 뻗어나가면서 고구려 영토에 편입되었고,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는 발해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후 고려, 조선 전기에 걸쳐 여진족이 분산 거주했고, 이들은 번호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조공을 바쳤었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지역을 간도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어쩌다 간도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을까요? 간도라는 명칭은 사이간 또는 개간할 간 등 두 한자 표기로 쓰여왔습니다. 두 경우 모두 섬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바다 위 섬이 아닌 조선, 청 사이의 공백지대였다는 이유로 그렇게 불렸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청나라는 자신들이 한족에게 쫓겨나게 된다면 중원에서 밀려날 것이 명확하고, 만약 자신들이 밀려난다면 돌아갈 곳이 만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600년대 중반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백두산 지구를 포함 약 500km를 청의 발상지로 삼고 기타 민족이 거주할 수 없도록 봉급령을 내렸는데요. 타 민족이 들어갈 수 없도록 경계를 세워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빈 공간이 생겨버렸고, 이를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섬이라는 의미로 간도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지만 원래 진짜 명칭은 두만강 한가운데 있는 섬이 시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19세기 조선에 대흉년이 들자 조선인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사이섬 농사하러 간다며 몰려들었는데 이건 핑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두만강 사이에 있는 이 섬은 곡식 한 톨 자라지 않는 모래섬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실제로는 두만강을 건너 현재 연변 지역에 해당하는 비옥한 땅으로 건너가기 위한 핑계였던 것이죠. 하지만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는 이미 1712년에 양국의 국경을 정하기 위해 경계비를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잠시 언급했듯 청나라는 북경으로 천도한 후 자신들의 발상지이자 공백지역이 된 이 지역을 한족과 몽골족 등 주변인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봉급령을 내렸습니다. 제방을 만들고 그 위에 버드나무를 심어 출입을 금지시켰는데, 이곳은 공교롭게도 조선과 접경지역입니다. 그 사이 조선인들이 국경을 넘어 사냥을 하거나 산삼을 채취하거나 토지를 개간하는 등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졌고, 1710년 숙종 36년 평안도 주민들과 청나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청나라는 이 부분을 명확히 조사해 경계를 정하자고 요구했는데, 1712년 조선인 담당자 없이 목국동이라는 담당자를 파견해 자체적으로 동이토문 서위 압록, 즉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는 내용의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버립니다. 하지만 조선 말기 청나라가 토문강과 두만강을 유리하게 해석함으로써 경계 문제가 재현되어 19세기 말 간도 문제로 기속되는데요. 토문강은 두만강과 엄연히 다른 강임에도 토문은 두만과 어감이 비슷하다는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들어 청나라 땅이라고 주장합니다만, 토문강은 백두산 동쪽 하단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작은 건천입니다. 이는 청나라 지도에서 실제로 등장하는데 송화강으로 흘러들어 연해주를 거쳐 동해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을 두만강과 동일시했으나 실제로는 토문강이 별개의 물길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만약 그 토문강을 국경으로 인정한다면 간도와 연해주까지 조선령이 될 수 있으니 청으로서는 토문은 두만이라 우기는 것인데요. 이 문제로 19세기 후반 두 차례 영토교섭이 열렸으나 어느 쪽도 합의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한편 이미 19세기 중반 대흉년 이후로 수많은 조선인이 간도에서 개간 정착해 시료 지배를 행사했으나, 이 지역이 최종적으로 중국 땅이 된 배경에는 어이없게도 일본 때문입니다. 1885년과 1887년 조선청 양측은 두 차례에 걸친 영토 담판을 벌였으나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상태로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8년 뒤 1905년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의 모든 외교권을 일본이 갖게 되는데요. 그리고 1년 뒤 박재순이라는 인물이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통감부에 요청하자 1907년 조선 통감부 간도파출소가 설치되죠. 당시 소장으로 취임한 일본인 사이토는 간도는 한국 영토라 간주하고 행동할 것임을 천명하고 1907년 8월부터 일본과 청나라 간에는 간도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회담이 열립니다. 그러나 간도는 조선의 영토라던 일본도, 원래부터 청나라 영토였다고 주장하던 청나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본이 돌변합니다. 간도 영유권 문제보다 대륙 정복의 큰 꿈을 이루려면 차라리 철도를 놓고 광산을 채굴해 무기를 만드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으니까요. 그리고는 1909년 2월 6일 청나라에게 우리에게 흑룡강성, 길림성, 봉천성 등의 철도를 놓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간도를 청나라에게 넘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 청나라도 이 제안은 궁극적으로 청나라를 침범하려는 것임을 모르지 않았으나 결국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여 1909년 9월 4일 간도협약이 체결됩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을사늑약은 고종의 직인이 없는 무효조약인데다 일본이 이를 통해 우리 외교권을 박탈해 대리인으로 우리의 영토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팔아넘긴 것에 불과합니다. 설사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늑약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외교 문제가 아닌 조선의 영토를 넘기거나 우리 영토를 가지고 청과 협약을 맺을 권한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청의 입장도 우스운 것이 간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면 굳이 일본에게 철도 부설권과 광산 채굴권을 넘겨줄 이유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었으니까 철도와 광산을 넘겨주고 간도를 받은 겁니다. 조선 영토를 가지고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협약이 과연 정당할까요? 간도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우리 영토입니다. 조선인이 실효 지배했으며 청일 간도 협약이 무효니까요. 그러나 이미 한 세기 이상 실효적, 법적으로 중국이 행정권을 행사 중이기에 냉엄한 국제사회 현실과 각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고 간도 협약의 무효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언젠가 상황이 변할 경우를 대비해야 하니까요. 부디 광활한 고구려의 영토를 모두 되찾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